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니님과 제가 둘이 같이 했었는데 한동안 지니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하시고 계시죠? 조만간 돌아오실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니님이 안 계시는 동안 소피의 세계라는 소설로 읽는 철학을 그게 한 4주 했었죠. 하고 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라는 분이 지으신 세계 철학사라는 책을 어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 철학사가 끝나면 음 그다음 책을 할 때쯤에 지니님께서 합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철학사 책들을 한 권씩 독파하고 있죠. 특히 서양 철학사 위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램프레이트, 요한네스 hirschberger 봤었죠. 어 그리고 그 이후의 책들도 서양 철학사 책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그래서 종류별로 웬만한 것들은 다 볼 예정인데 이 한스 요하임 슈테리 이분이 쓰신 것도 판매량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안 볼 수는 없겠다. 아 이분은 어떻게 서 서술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정해 봤습니다. 이번에 안 읽으면 못 읽을 것 같아서요. 자, 바로 들어가 보면 이 책의 초판이 1950 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1999 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999 년에 17 번째 에디션이라고 나오네요. 음. 17 판이겠죠? 외국에서. 그리고 2008 년에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50 년의 초판이라는 건 그만큼 꽤 거의 한 100 년? 어 거의 한 70년 전에 이 책이 처음 나왔던 거죠. 이런 건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0년 동안 많은 연구 어 가 진척이 됐겠죠.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세계 철학사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사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담고 있다. 그런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별표 친 부분 위주로 보면서 갈 텐데요. 그동안은 어 부득이하게 그 문장을 그냥 읽었어요. 음. 가장 좋은 건 뭐 문장도 읽지만 저의 생각을 제가 느낀 바들을 나누는 것이겠죠. 어 그래서 이번 이 책부터는 저의 생각을 좀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미 인제 잘하시는 분들은 어 내공이 많이 쌓이신 뭐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역량이 뛰어나서 뭐 그렇게 막 설명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로 읽기 위주로 갔던 것이고요. 저한텐 그게 최선이었죠. 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방송이니까 음 읽기와 말하기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한테도 좋고 들으시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 좀 많이 버벅이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처음 추천사가 나와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의 6 쪽에 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길을 이어받아 그 길을 스스로 이어나가고 넓혀나가며 마지막에는 그 길을 누군가에게 이어주고 떠나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와닿았고요. 딱히 설명이 필요 없죠. 차례를 보면 버린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제1부가 동양의 지라고 해서 인도 철학, 고대 인도 철학과 고대 중국 철학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동양 철학까지 할 거예요. 페이지 수로 하면 178 조까지겠죠. 그다음에 2 부가 그리스 철학, 3 부가 중세 철학, 4 부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5 부가 계몽주의 철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 6 부가 19세기 철학, 그리고 7 부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입니다. 이 책을 대략 그래서 한 7주 각 부마다 한 주씩 배당한 것이죠. 7주 길면 뭐 8주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인제 빠르게 읽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음. 25 쪽에 보면 "오늘날 철학 사상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다수의 개인들과 만나야 한다." 어 저는 인제 철학의 대중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도 깊이 있게 전달하여 이 모든 사람의 사고 차원을 한층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죠? 대중의 평균적인 사고 역량을 높이면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평균치를 높이는 거. 음. 자 그다음에 27 쪽의 머릿말입니다. 네 가지 자기 비판적 언급이라고 나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셈일 텐데요. 이것도 쭉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철학의 대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직접 사서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방송이 지향하는 바도 어쨌든 철학은 뭐 듣는 것도 좋지만 읽어 봐야지 아니까요. 음. 읽어야죠. 32 쪽 "세계 전체를 다루는 것은 형이상학이며 존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존재론이다. 논리학은 참된 사고와 진리에 관한 철학 분야이고 윤리학은 올바른 행위에 관한 것이며 인식론은 암과 그 한계에 관한 이론이요 미학은 아름다움에 관한 철학 분야이다. 또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 철학과 문화를 다루는 문화 철학, 사회를 고찰하는 사회 철학, 역사를 다루는 역사 철학, 종교를 취급하는 종교 철학, 국가를 다루는 국가 철학,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 철학, 언어를 고찰하는 언어 철학이 있다. 그 밖에도 경제 철학과 기술 철학, 화폐 철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상 목록의 제일 상단에 가장 포괄적인 대상인 존재 전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개별 과학들 중에는 이 대상을 다루는 것이 없다. 모든 존재의 총체적 연관이라는 것은 오로지 철학만이 주제로 삼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은 심리를 다루죠. 그리고 뭐 과학의 분야 뭐 물리학은 물리를 다루고 생물학은 생물을 다루고 어떤 분과 학문을 가져오더라도 경제학은 경제를 다루고 천문학은 천문학을 그 다룰 거예요. 근데 어떤 분과 학문을 가져오더라도 그 해당 분야만 보지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학문들 그 모든 존재 전체를 다루는 분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철학이다. 철학은 존재 전체를 다룹니다. 모든 학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학문의 기본 바탕이랄까?
기초 전제랄까. 모든 존재의 총체적 연관은 오로지 철학만 주제로 삼는다. 철학만이 다룬다. 어,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죠. 공부를 해야 되고. 이처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야말로 철학을 다른 개별 과학들과 구별짓는 특징이다. 철학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다. 개별 현상들을 더 크고 포괄적인 관계 속에 통합시키고 이 현상들의 공통적 의미를 찾아내려 하며 무엇보다 개별 과학들의 연구 결과 역시 통일적인 세계상 내지 세계관에서 조망하려는 경향을 고유하게 갖는다. 세계관, 이 철학이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일 테니까요. 안경처럼. 그런 경향은 종교와 예술에도 있다. 종교와 예술 역시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의 전체를 추구한다. 여기서도 경계는 유동적이다. 철학은 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순간 종교로 넘어간다. 철학과 종교의 관계. 이 맥락에서 철학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 고유한 수단인 생각이다. 본질적으로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 믿음과 감정에 호소하며 생각의 능력인 지성에 호소하지 않는다. 또 예술은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지 생각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물을 통해 비유적 상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술은 지성이 아니라 주로 미와 숭고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한다. 음. 철학이 단번에 확정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꾸준히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철학 연구란 철학사의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역사적 생성 과정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칸트를 끌어와서 몇 가지 주도적 관점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좋은가? 이 각각이 인식과 행위와 믿음에 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37쪽을 보면 철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이 물음들은 칸트가 나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등장하였다. 모든 생명의 기초적 사실인 탄생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물음,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이고 신비스러운 힘들에 대한 물음, 하나 또는 여럿의 신과 악령에 대한 물음은 분명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면서 처음 발견하고 풀려 했었던 최초이자 가장 기본적인 수수께끼였을 것이다. 또 철학은 인간 인식의 가능성과 수단, 한계라는 문제를 엄밀히 다루기에 앞서 인간 행위의 올바른 원리를 탐구하고 유용함과 도덕적 명령을 인식하려 했다는 점 역시 확실하다. 전반적으로 보아 고대 인도의 철학에서는 신과 자유, 불멸성에 대한 물음이나 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중국 사상은 처음부터 실천적 행위와 인간 공동체의 문제, 즉 윤리학의 문제에 집중해 있었다. 지극히 다양한 양태로 출현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식과 행위 문제가 좀 더 중시되긴 했으나 세 가지 물음 모두가 사유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서양 철학은 다시금 신과 자유와 불멸성이라는 영원한 물음에 중점을 두었고 그와 더불어 인간 행위의 선과 악이라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인식에 대한 탐구는 근대 서양 사상에서야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점점 더 큰 중요성을 획득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분야에서도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듯 하다.
네, 여기까지가 머리말이었습니다.